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민 다수가 기다리는 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관련된 법입니다. 법안열 1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여당은 최대한 두텁고 빠르게 중소상공인 손실을 보상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빠른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이런 것들입니다. 이 법들이 왜 특별한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그만큼 특별하지 않다는 뜻인가 묻고 싶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설 연휴 가족 모임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 사흘 만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세균 총리는 풀어진 방역 의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예비후보의 TV 토론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책 검증은 물론이고 거친 폭로전도 이어지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각 당의 선거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 호남과 제주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이해진 방역 의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457명에서 164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치솟은 건 38일 만입니다. 설 연휴 기간 2만여 건에 그쳤던 검사 건수가 평상시 수준인 5만여 건까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사흘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던 확진자 수는 16일 400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하루 만에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31명인데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406명으로 다시 2.5단계 범위로 진입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지 사흘 만에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해이해진 방역 의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연 클럽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춤추기 금지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0시에 술집이 문을 닫으면 인근 숙박업소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과 부천 영생교 관련 집단 감염이 늘어나면서 수도권에서만 41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과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에서도 무더기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비수도권 확진자도 17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계속 확산할 경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저희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와 더불어 전파력이 센 해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5명 늘어 99명에 달하면서 방역 당국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115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공장 수십 개가 몰려있는 산업단지여서 다른 공장 직원까지 1,200여 명 모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진건읍 공장 외벽 곳곳에 전면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공장 옆으로는 임시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검사 받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총 4개 동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제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3일입니다.
서울 용산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열이 나자 인근에 있는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직원이 공장에서 집단 생활을 한 사실을 파악한 방역 당국은 공장 직원 177명 전원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꺼번에 110여 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내국인이 9명, 그리고 그 외국인이 105명, 그래서 그 114명이 오늘 12시 정오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은 면적 1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 공장만 59개, 직원 1,200명에 이릅니다. 생각도 모르는데 아침에 여기 뭐야 확진자가 났다고 지금 달달 떨고 있더만 산업단지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라 추가 감염 가능성도 큽니다. 남양주시는 다른 공장 직원들까지 1,200여 명 전원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진관 산단 내에 59개 업체, 그 총 1,239명의 종사자들이 전원 여기서 검체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공장으로도 감염이 번진 것으로 확인되면 산업단지 전체를 폐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방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돌아다녔고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엄윤주 기자입니다. 확진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공장 내부에 있는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완전히 지금 봉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의 이동도 지금 차단시킨 상태고, 공장은 3개 층으로 1, 2층은 플라스틱 제조시설로 3층은 기숙사로 사용됐습니다. 기숙사는 1인실과 2인실, 5인실 등 다양한 크기로 구성돼 있는데 식당과 화장실 등을 함께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먹고 자는 만큼 확진자가 나오면 연쇄 감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평소 외국인 노동자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노 마스크인 채로 상가를 오가고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요 앞에서도 마스크도 쓰고 뒷문에 못 찍고 그러는데 안 쓰고 왔다가 여기서 쓰고 들어요? 아, 돌아다닐 때 안 쓰다가? 되게 문제죠. 걔네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도 이제 몇 명은 그냥 바로 들어오고. 아까 좀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얘기 듣고 좀 놀라지도 못죠. 맨날 술 마시는 거 알잖아요. 말하고 떠드는 거. 다 하나에서 계속.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외국인들은 기숙사를 벗어나 남양주 시내와 서울 이태원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숙사 생활을 한 노동자는 전원 검사하기로 했지만 아직 6명은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귀를 했고 6분에 대한 지금 소재 파악 중입니다. 남양주시는 CCTV를 분석해 기숙사 내 방역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어긴 점이 확인되면 공장 대표 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뒤에 제품 수백 대가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장 안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직원들이 진단 검사를 받는 와중에도 반출 작업은 진행됐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3일입니다. 이후 직원과 가족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이틀 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전 직원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던 지난 15일 공장 창고에 있던 보일러 제품들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일러 수백 대가 5톤 화물차 2대에 실려 경북 청도에 있는 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쪽에서 공장 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는 상황에 이송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측은 완성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별도로 마련돼 있고 시설 폐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소독 작업을 마치고 물건을 옮겼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완성품이 보관된 창고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시 역시 공장 폐쇄가 아니라 가동 중단 상태여서 보일러 반출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반출 작업에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직원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오후 2, 3시쯤에는 환경 검체 채취를 하느라 공장 소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직원 감염이 보고됐던 업체들은 소비자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확진된 직원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품의 성격이 다르다 해도 집단 감염으로 가동 중단한 공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 모를 직원을 동원해 반출 작업을 벌인 것이 합당한지는 방역당국이 판단해볼 문제로 보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는 생산 설비와 휴게시설 등 공장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하루 수십 명씩 관련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 환자에 쓰일 국산 1호 치료제가 오늘부터 병원에 공급됐습니다.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효능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코로나19 치료제를 하나씩 전용 냉장고로 옮깁니다. 국산 첫 치료제인 셀트리온에 레키로 놔줍니다. 신청한 의료기관에 무료로 공급이 시작된 첫날인데 박예병원에서는 고령의 경증 환자 7명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약을 경증 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60세 이상, 그다음에 산소를 요구량이 적은 환자에서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에만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23명, 중등증과 경증은 60명 넘게 입원 중이지만 이들 환자에 모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위험 경증 환자나 폐렴 증상이 있는 중등도 환자 치료용으로만 허가받았기 때문입니다. 3상 임상 결과가 나와야 모든 경증 환자로 사용 범위를 넓힐지 결정됩니다. 60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투여하며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의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시작됐지만 치료 효능 자체에 대한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증 발생률이 54% 줄었다는 애초 임상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잘 나올 확률이 없지 않다. 통계적 검증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의학자가 보기에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계속되는 효능 논란에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이 내일 직접 공개 해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호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를 연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확 늘었습니다. 설 연휴 며칠을 보냈으니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또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합니다. 하루 만에 급증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설 연휴에 접촉해서 발생한 환자라기보다는 그 전에 접촉해서 발생된 환자가 설 연휴 동안 검사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보면 이제 보습학원, 보일러 공장 또는 수도권 근처에 있는 공장들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집단 환자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이 높은데요. 예. 그동안은 그중에서도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위주로 나왔다면 이제는 집단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하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각 나라에서 아주 취약한 시설로 외국인 기숙사 등이 이제 꼽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그런 곳에서의 유행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이제 신규 환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 버렸는데 마침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가 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도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괜히 완화한 거 아닌가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요. 또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도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어서 이번 이제 확산하고는 바로 연계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확산이 전국적으로 더 커진다든지 하면 예. 단계는 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된 단계 완화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백신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놓고서 아직도 논란이 그치질 않습니다. 고령층에게는 아직은 접종하기가 조금 신빙성이 덜하다는 나라들도 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면서는 또 그런 단서를 전혀 붙이지 않아서 교수님은 고령층의 실정에 맞게 접종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 사용하게 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예. 아쉽게도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이나 면역원성, 중증 환자로 가는 거에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효과에서 고령층 대상자가 좀 적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허가내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마지막 임상시험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고령층한테 접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접종하라고 꼬리표를 달았는데 아무래도 그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안전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우려를 낳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도 의료진이 개별적으로 환자를 평가해서 치료 약물을 주듯이 백신을 주는 것은 어렵다. 이런 우려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고령층에 맞추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예방접종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우려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접종률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크겠다라고 예. 생각해서 이번 시작에서는 일단 요양병원, 요양원에 65세 미만 종사자부터 먼저 맞추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의사들이 판단해서 아무튼 사용을 하려면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힐 수도 있겠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자에게 이제 처방이 돼야 되는가 이제 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증 위험군의 경증 환자 이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예, 이게 셀트리온은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물이라기보다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증으로 간 사람한테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중증이 아니지만 중증으로 갈 고위험군, 예를 들면 나이가 많다든지 폐렴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초기에 쓰면 중증으로 가는 것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치료 기간도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사용하기로 한 거고요. 실제로 그런 고령층에게 항체 치료제를 씀으로 인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처럼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나라들 보니까 많이 신규 환자 발생이 이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백신이 본격화되고 치료제도 상용화되면 올해 연말쯤이면 혹시 내년 봄이면 뭐 독감처럼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사실 올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올 상반기, 올 6월까지 65세 이상 고령층이 모두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설사 코로나가 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고령층의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일상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국민에 대해서 한 70% 이상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은 올 연말, 다시 말해서 인플루엔자 유행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상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야겠죠. 네, 김호란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화 한 100여 개가 놓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입양 전 정인이는 뽀얀 피부에 환하게 웃는 얼굴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양 초기였던 지난해 3월에도 지속적으로 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원장 A씨는 재판에 출석해 양모 장모 씨에게 상처의 원인을 물었지만 장 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사지를 받아 멍이 든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달 만에 등원한 정인이가 무척 야위어 있었다며 다리를 심하게 떨어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특히 정인이가 숨지기 전날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머리에 멍이 있고 몸은 말랐는데 배만 튀어나온 모습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침묵하는 바람에 그날이 정인이의 마지막이 됐다며 자책했습니다. 재판에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정인이 입양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 B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씨는 양모인 장씨가 정인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고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의미의 화환 100여 개가 설치됐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16개월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그런 아이 대상으로 그렇게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는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10살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물에 담그는 등 확대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서 경찰이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모는 경찰이 정해놓고 수사한다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친모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학대로 숨진 10살 A양 사건을 조사한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모 부부가 지난해 12월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조카를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도 지난달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이런 학대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도 있었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아이를 숨지게 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혐의가 무거워지면서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 부부와 친모 모두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가해 부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억울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은 가해 부부가 폭행 사실을 A양의 친모에게도 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친모 B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프로배구계가 학교폭력 파문으로 혼란스럽죠. 보시는 건 지난 5일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입니다. 당시 GS칼텍스는 선두 흥국생명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었고 구득점을 올린 김유리 선수가 이날의 수훈 선수로 선정됐는데요.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수훈 선수 인터뷰에 나선 김 선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해설위원도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저는 은퇴할 때까지 한 번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하늘이도 울고, 네, 김유리 선수도 울고. 저는 이제 김유리 선수가 마음고생한 걸 알아서. 김 선수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GS칼텍스 차상현 감독과 주장 이소영을 포함한 동료 선수들은 이렇게 김 선수의 주위에 모여 앉아 동료애를 과시했는데요. 또 인터뷰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고 김 선수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선수의 배구 인생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유리 선수, 20살이던 지난 2010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흥국생명에 입단한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코트를 떠났는데요.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다시 배구공을 잡고는 여러 팀을 거쳐 지금의 GS칼텍스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코트를 떠났던 선수가 아픈 기억을 남겼던 친정팀과의 경기에서 생애 첫 MVP에 선정되며 9년 만에 서력에 성공한 것이죠. 이런 사연이 퍼지며 화제가 되자 김 선수는 지금도 울컥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을 향해 배구도 잘해야 하지만 실력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는데요. 학교폭력 파문으로 어수선한 우리 스포츠계가 꼭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 심리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틀 전인 오는 26일에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의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상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판결문에는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판시됐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22일 만인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 판정에서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임 부장판사 측에게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 기일 전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증인이나 증거 채택,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준비 기일은 당일 한 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만 아는 부분이 거론될 수 있어서 출석 여부를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준비기일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 강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임 부장판사의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퇴직 관련 탄핵 심판 법익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 회의를 거쳐 소추 의결된 사실관계의 입증과 탄핵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첫 준비기일 이틀 뒤인 오는 28일 끝납니다. 헌재 결정 전 퇴임하게 되면 탄핵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 결정을 하더라도 헌재가 결정문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준비 절차가 끝나면 공개 변론을 통한 심리가 진행되고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친 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돼 임 부장판사는 사실상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파면 여부를 판단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다가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나와 대법원을 찾아가 직접 면담했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업무보고가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첫 법제사법위 회의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이 화두가 됐습니다.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지만 국민의힘에서 이번만큼은 김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에 대해 직접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비위 불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탄핵 대상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력 반대했습니다. 사법농단이 문제됐을 때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상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 붙여졌고 진행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이 결재해야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의원들이 받은 기회를 왜 막아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에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면서 대법원으로 향했고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사법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한다. 사퇴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지도부는 공개적인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국회가 탄핵 소추한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더욱 수위를 높여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언급이 등장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들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YTN이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개입 정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관련성을 적극 부인한 반면 민주당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지난 2018년 적폐청산을 추진하던 환경부의 요구로 국정원이 공개한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찰 문건입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에 대한 활동체증과 세무조사 압박을 강화하고 주요 인사들에 대해선 내부 갈등을 유도하는 방안이 수립됐습니다. 보고 대상에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 홍보 내용을 보고받는 대상엔 2010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지금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야당 유력 예비후보가 불법 사찰 의혹의 개입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민주당은 곧장 공세에 적극 나섰습니다. 앞서 경쟁자인 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가 박 예비후보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데 이어 이젠 당 차원에서 박 예비후보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정조준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지율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고공행진하던 박 예비후보 본인은 물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하늘의 맹세컨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개되고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선거에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박 예비후보가 민주당 주자들과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큰 변수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 내용이 다음 달 추가로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경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영선, 우상호 이 두 사람은 TV 토론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소에 두 사람이 가까워서 뭐 누나, 동생 이렇게 불렀다가 하는데 뭐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서로 날카로웠습니다. 좀 쟁점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토론회 때 이미 의좋은 남매 시절은 끝났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만 박영선 예비 후보가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당내 경선에서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급박하게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도전자 입장이고 그럼 먼저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1차 토론에서는 그래도 선을 넘진 않았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다만 날선 공방이 오갔는데 우상호 후보가 아무래도 도전자답게 조금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정책을 상당히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논점이 한 3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민주당스럽지 않다. 민주당 다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이 야권의 후보,
강남 중시하는 규제 완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세 번째로는 이 21분 도시라고 하는 발상이 좀 허구적이다. 예. 그러니까 개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촘촘하게 비판을 했죠. 예. 박영선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서 꼬집은 것은 우상호 후보의 정책이 질직할 것 같은 서울로 연상이 된다. 상당히 이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또 내비쳤어요. 그게 선을 넘지 않았고요. 2차 토론도 사실은 1차 토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3차 토론을 지금 한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예. 과연 선을 넘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네거티브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지금까지는 정책 공방 중심이어서 예. 서로 차별화된 정책 공방인데 어쨌든 이 여유와 조금 리더십, 주도권을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상호 후보가 다소 지금 좀 초조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좀 새로운 인물의 신선한 인물, 뭐 이런 사람을 내세우려고 그러면 네.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인지도에서 떨어진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네. 박영선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가 후보로 나서면서 신선하지는 않은데 네. 민주당스럽지 않은 데가 그런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선하지 않은데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여야 후보를 합쳐서도 앞서 나간단 말이죠. 지금 박영선 후보의 변신은 무죄. 사실은 예전에는 상당히 저격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예. 삼성 저격수라든가 또 MB 정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좀 돕는 역할을 하다 와서 그런지 예. 이미지가 많이 좀 푸근해졌다라는 평가가 많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여유로운 엄마 리더십. 또 이번에 캐치플레이스가 봄날입니다. 지금 뭐 겨울인데 아직도 우수가 다가왔지만 춥습니다만 지금 좀 푸근한 느낌으로 어찌 보면 좀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을 그냥 내보이면서 행보하는 모습이 의외로 서울시 유권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좀 우상호 후보가 본인의 별명을 아주 소탈하게 우거지 해장국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이 친대중적인 이미지를 이 이미지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지도 측면에서 박영선 후보가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경선 전에 먼저 뛰어들어서 뛰기 시작한 건 우상호 한 달이나 먼저 후보입니다.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뭘로 쫓아가야 될지. 예. 네, 그동안은 외롭고 쓸쓸하다. 왜냐하면 야권은 난립해 있는 예비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각축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뭐 여권은 그냥 광야에 혼자 서서 전혀 흥행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죠. 예.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드디어 국무위원회에서 빠져서 뛰어들자 사실 우상호 후보 입장에서는요. 동반 흥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의좋은 남매나 혹은 공방을 주고받는 남매나 뭔가 카운터파트가 생기니까 동력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격차냐 하는 대목입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2월 26일부터 민주당은 경선 투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경선 룰은 당심 50, 민심 50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상호 후보는 차별화 전략이 당심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방식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찌 보면 소환을 하고 여러 가지 좀 차별화된 이 이야기를 내놨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요. 3차 TV 토론에서 뭔가 반전 포인트가 나올 것이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대충 암축하면 이제 4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스 토론을 벌이는데 맨 처음에는 나경원, 오신환 네. 1대1 대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세훈, 조은희 1대1 네. 대결. 그리고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그렇죠. 예. 평가를 좀 해봐 주시죠. 사실은 이 시민평가단이 승패를 결정을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아주 흥미진진해서 긴장감도 1000명으로 돼 있죠. 예, 긴장감도 더 고조가 되는데 다만 이것은 최종 본선 주자를 결정하는데 이 승패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조금 흥행을 더 이 오디션 방식을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개입이 돼 있는 거고요. 자, 1라운드에서는 서울시장 말씀하신 대로 오신환 후보가 도전자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가는 나경원 후보를 상당히 맹공을 했어요. 극우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과도하게 보수적이지 않느냐, 자신의 이제 중도적인 성향을 강조했는데 또 당을 이렇게 만든 이전 황교안 또 원내대표 나경원, 근데 이 지도부의 책임 이런 것들을 따져 물었습니다만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또 오히려 그때는 오신환 후보가 다른 당에 있었잖아요. 바른미래당에서 간사 사보임의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에게 더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팽팽한 이 긴장감 속에 나경원 후보가 일단은 승리를 했고요. 또 이제 다음 토론회에서는 파트너를 바꿔서 예. 또 다시 이제 1대1 토론은 이어집니다. 예. 아무튼 오세훈, 조은희 후보도 뭐 상당히 좀 재밌는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쪽 토론은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10년 전 서울시로 돌아가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조은희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정무부시장, 예. 사실은 러닝메이트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상호 간의 날선 공방보다는 오히려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여권 주자인 이 박영선 후보를 맹공하는데 예. 많은 부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는 여권 후보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정책 부분에서 공공임대 문제라든가 이 민주당의 내부 문제를 저격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서 이것도 조금은 색다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승패는 결국은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긴 것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야권에서 재미난 거는 제3지대에 네. 놓여 있는 단일화 토론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이제 결국은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내일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내일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1차 단일화 국면에서는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어허. 국민의힘도 지금 뭐 흥미진진하게 이제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 제3지대 단일화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야권 전체에서 또는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을 포함해도 상당히 우위에 있는 서울시장 후보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3지대 단일화를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하면서 15일 예정의 이 단일화 토론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예. 책임 공방이 벌어졌는데 항상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은 기계적인 단일화가 유권자의 표를 얻어내지 못한다. 예. 감동을 주지 못하면 실패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일화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예. 내탁 공방은 이미 아름다운 단일화는 어렵지 않느냐. 욕망과 욕망의 충돌에서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가 혹은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이 좀 상흔을 남기면서 내일 이제 토론회의 주목도는 더 높아졌지만 어쩌면 이 두 후보 중에 누구라도 과도한 공격, 뭐 이제 마타도가 등장하거나 혹은 이제 이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아님 이름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으로 가보죠. 부산은 일단 네. 국민의힘 쪽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박형준, 이현주 후보의 토론인데 네. 뭐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예.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MB 정부 시절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요. 여기에 당시 청와대에 몸담고 있던 박형준 후보가 개입됐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그렇죠. 여권에서도 공세를 펴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 이현주 후보가 이건 직격탄을 날리기도 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박형준 후보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이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 정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두 자릿수 이상 앞서가는 지금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먹구름이 끼었다. 이미지가 어떤 돌발 변수가 몇 개 더 겹친다면 훼손될 수 있는 위험한 시그널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현주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공격의 정도를 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민주당 불안해하고 쪽에서 있죠. 쫓아올라오고 있는데 네. 우리 후보 둘이 저렇게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다 그렇죠. 어두운 부분을 짚어내겠다고 한다면 이제 남는 게 뭐가 될까? 이러다가 이게 뒤집히면 어떠나? 이렇게. 과열 경선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너지인데요. 이것은 결국은 누가 어부지를 얻게 되느냐.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에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가덕도라든가 본선에서 남아있는 빅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신상 공방을 가지고 너무 좀 이제 이 어찌 보면 여론을 깎아먹는 것들은 어느 당에도 이롭지는 않습니다.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불법 사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네.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몰랐느냐.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올지 이건 또 박형준 후보한테는 참 초조한 일이겠습니다. 이거 뭐 박지원 국정원장과 국회 정보위에 달려 있는 상황이죠. 하나는 3분의 2가 의결하면 비공개로 보고하겠다. 예. 이건 뭐 지금 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제정까지 국정원장이 요구했는데 지금 4월 7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오늘 49일이니까요. 예. 길진 않지만 이 사안은 언제든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돌발 변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강원도 동해 민통선 부근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민간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쳐서 넘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륙 이후 군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7번 국도를 따라 5km를 걸어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 남성이 동해 민통선으로 월남하는 동안 군의 경계작전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3km 지점인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가에서 발자국과 오리발, 잠수복이 발견돼 바다를 헤엄쳐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입니다. 이 남성은 해안 철책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 7번 국도를 따라 5km 거리를 버젓이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16일 새벽 4시 20분 민통선 검문소 CCTV에 포착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성 인원이 해안으로 상륙한 이후에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지만 해당 부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남성이 입고 온 잠수복은 고무 재질의 머구리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 북한 남성이 민간인으로 확인됐고 6시간 헤엄을 쳐서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해서 수영을 한 6시간 내외 될 거라고 진술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km를 6시간에 수영하기 어려워요, 겨울에. 이제 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합참은 경계작전 요원과 경계시설물 관리 등 해안 감시와 경계작전에 분명한 과오가 식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후속 조치를 철저히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월책 기순 때 같은 부대인 22사단에 대해 문책하지 않았던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사태의 심각성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간도 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사건도 왜곡해서 논문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1조선인을 범죄 집단으로 묘사하고 학살당한 조선인의 숫자는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2019년 발표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대학살과 사립 보안업체입니다. 일단 10만 명이 사망한 대지진 이후 일본인 자경단이 제1조선인을 살해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학살 여부가 아니라 조선인이 얼마나 많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제 자경단이 죽인 조선인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강조합니다. 제1조선인은 범죄 집단처럼 묘사했습니다. 1923년 일본인 남성 10만 명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91명, 제1조선인 10만 명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남녀 합쳐 542명이라는 수치를 예로 들었습니다. 지진 후 조선인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조선총독부 보고서를 근거로 간토 지역 화재를 조선인 소행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 법무부가 결론 내린 대지진 이후 조선인 방화 사건 수는 축소된 것이고 일본인에 의해 학살된 조선인 수는 과장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니다. 전체적으로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대학살에 책임이 없다, 비정상적 상황에서 사적인 경찰력 사용은 정당하다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다른 역사 문제까지 혐한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 총장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 논란과 관련해 학문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가해자로서 일본을 숨기고 피해자로서 코스프레하는 건데 일본 우익의 정신 구조인데 이런 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논문을 하는 자체가 좀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램지어 교수가 일본에서 상당 기간 머물며 공부한 데다 미쓰비시 기업의 후원을 받았다는 공식 직함까지 있는 만큼 발견된 것 외에 또 다른 역사 왜곡, 망언이 실린 논문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는 하버드대 학생들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무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활동가들은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전방위적 로비를 우려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 하버드대 학생들이 마련한 온라인 세미나. 주최 측은 이용수 할머니를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 소개했습니다. At 92 years old, Grandma Lee enjoys singing and sharing food with supporters. Please join me in welcoming Grandma Lee. 한복을 곱게 입은 할머니는 해외 위안부 활동가들과 학생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위안부 문제를 관심이 있어서 해주시는 거 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 법대 램지어 교수 이야기로 넘어가자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에게 램지어 교수의 망언을 무시해달라며 위안부 동원은 강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시하세요.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조선에 쳐들어와서 여자아이들 끌고 가고 물건을 있으면 다 가져가고.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됐다는 이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문제가 꼭 제소돼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사법재판에 가서 판단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일본은 한국한테 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걸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해외 활동가들도 동참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가 충분한데도 램지어 교수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could say the same things, the very same things that they testified to, how they were kidnapped, how they were coerced, how they were taken by force. 이런 배경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학계와 정계를 상대로 한 일본의 로비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Providing funds for special seats in universities such as Ramsayer's position and other Japanese friendly organizations country, they fund them.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참석자들과 시청자들은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소녀상을 지켜냈듯 이번에도 변화를 만들어내길 기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야당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 무료라고 하더니 왜 접종비의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쓴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백신의 구입 비용, 접종 비용을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은 영하 60도, 20도에서 얼려 보관하고 다루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정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백신들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접종하기 때문에 약제비, 백신 비용은 국가가 내지만 접종하는 비용은 국가재정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합쳐지게 됩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국민들은 무료로 접종하도록 하겠다라고 지난달 18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백신 접종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한번 보시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접종비를 한 19,000원 정도로 책정해서 2,500만 번 예상하고 한 3,300억 원 정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와야겠다라는 얘기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정부 예산이나 기금이 아니지 않냐. 그건 돈 낸 사람들의 조합비니까 이걸 쓴다면 무료 접종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거고 정부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 돈이고 마찬가지 아닌가. 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꼭 병원 진료에만 쓰여야 되는가? 전염병 예방에 쓰면 안 되는 건가? 이런 반론도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1년 동안 쓰는 바람에 감염성 질환이 뚝 떨어져서 지난해 2조 4천억 원 오히려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4천억 원 정도는 부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 40%는 이미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비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홍보 책정비도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민의 소득이 대폭 줄었습니다. 올해 이걸 반영해서 건강보험료를 걷게 되는데 그러면 건강보험 징수액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비 3천억, 5천억을 투입해서라도 코로나19를 빨리 끝내는 것이 국민에게도 유리하고 건강보험공단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거액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에 따른 것인데요. 당장 부회장 측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복역 중에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주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보면 5억 원 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내년 7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오는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는 겁니다. 취업 제한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업체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 당장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등기이사도 아니고 무보수로 일하고 있는 만큼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해당 법조항은 신규 취업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직하는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입법 취지에 미쳐 형이 확정된 지금부터 취업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이 끝난 뒤 취업 제한을 하는 것으로 조항을 해석하면 무기징역의 경우 취업 제한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시작 시점은 모든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라고 보는 게 조문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중대한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그런 취지에서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어도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통과하면 취업 제한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횡령 혐의로 취업 제한 규정을 받게 되자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취업 승인을 받고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에 대해 삼성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최근 정기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 확정 판결을 계기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 취업 제한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수감생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옥중 경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최근에 발생한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등 잇단 산재 사망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안전사고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최정호 포스코 회장이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사고 현장을 방문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는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명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사건들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절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는 2018년 포항제철소에서 질식사고로 4명이 숨졌고 지난해 11월에는 광양제철소 산소배관 폭발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 회장은 광양제철소 사고의 사과를 표명하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안전을 거듭 강조했지만 대형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철저히 실행하여 죄 없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포스코의 끊이지 않는 산재에 대해 최고 경영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건설과 포항 광양제철소 3곳에서 5년 동안 42명이 산재로 사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2일 포스코 최 회장 등 9개 기업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다음 달 주총을 거치면 3년간 더 포스코를 이끌어갈 예정이지만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견제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광효입니다. 대설특보가 발효된 호남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도심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계속 내리는 한방눈으로 치운 자리에 다시 눈이 쌓입니다. 시민들은 털모자와 외투로 몸을 감싸고 종종 걸음으로 다니고 상인들은 가게 앞 눈 치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혹시라도 미끄러질까 거북이 걸음을 했습니다. 한참 걸렸어요. 여기 오느냐고요. 15분 걸리는데요. 많이 걸렸어요. 한 30분 넘게 걸렸어요. 추운 날씨와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민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교통이 아무래도 차가 안 다니고 그런 게 더 불편하죠. 지금 버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한 1시간 기다렸는가 봐요.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나주시 무안 광주 고속도로에서는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는데 그 뒤를 트럭과 사료 운반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남원시 순천 완주 고속도로 남원분기점 인근에서는 화물차가 작업 중이던 제설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설특보로 하늘길과 바닷길도 막혔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눈과 강풍으로 항공기 수십 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고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들이 항폭우로 대피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예, 민통선 부근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2667님이 36개월 군 복무 시절에 눈을 부릅뜨고 야간 경계 근무를 했었는데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답답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잇따르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6365님, 아동학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입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다시 코로나가 크게 신규 환자가 늘어서 걱정했는데 2813님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대유행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9330님, 허위 정보 맹신하고 일탈하는 일부의 그릇된 행동, 의료진과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가두 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참혹한 실상을 알린 대가로 간첩의 누명을 쓰고 고문당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가두 방송은 다시 차명숙, 박영순 두 사람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언론이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 클로징은 고 전옥주 씨의 생전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